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 방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회담이 51년 9월 8일에 서명을 했는데요. 막 47, 8개국 서명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소위 평화회담이니까 이제 패전국 일본과 전쟁 상태를 종결하려는 그런 조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1951년이라면은 6.25 전쟁, 한국 전쟁이 한창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고 휴전 협상이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끌었던 거의 뭐 1년 가까이 끌었던 그런 상태고, 또 전방에서는 그 국지전으로 해서 한치라도 더 뺏기 위해서 이 유엔군과 국군 또 중공군 북해군과 치열한 진지전 공방전이 벌어질 그런 때였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이 열리는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45년 8월 15일 일본 요자탄 두 방 맞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38선이 그어지면서 남한에는 미군,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45년 8월부터 46년 7년 동안에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소련이 히틀러의 군대를 무찌르는 그런 과정에서 중부 유럽, 동부 유럽에 소련군 적군이라 그러죠. 레드 아미 군대가 진주를 하면서 그게 괴뢰 정부를 설치를 합니다. 소련과 국경선을 접한 동부 유럽과 그게 이제 또 중부 유럽 쪽에서 많은 괴뢰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 소위 적색 정부, 공산당 정권이 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처칠 같은 인물이 오죽하면 철의 장막에 쳐 있다는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영국의 영향력에 하였던 그리스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내전이 발발했고, 또 이제 소련이 거기다가 이제 터키 해협에 다다니엘스 해협이죠. 그게 군사 기지도 요구하면서 그리스 터키가 굉장히 그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47년의 정황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47년은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체제가 마련된 것이죠. 2차 대전 때 미국과 소련은 같은 친구였는데 동맹국이었는데 이제는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소 방공 노선이 미국 트루만 행정부에서 결성이 되는데 그 선언이 그 유명한 미국 정책 기조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7년 3월에 발표가 되고 그해 6월 달입니까? 그 미국 국무장관 마샬이 하버드 가서 연설하면서 소위 그 마샬 플랜이 입안이 된 것이 47년 6월 달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소련 대사관에 근무했던 그 조지 케넌이라는 인물이 46년경에 아주 그 롱 텔레그램 장문의 이 정보를 보내가지고 미국 무성에 정보를 보내가지고 소련 공산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 그 다음 해에는 47년 7월이죠. 조지 캐넌의 그 유명한 그 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미스터 X라는 이름에 익명을 통해서 미스터 X, 우리 카톡방에도 무슨 뭐 익명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런 익명자들이 자기 이름 밝히지 않은 익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카톡방에도. 근데 조지 캐넌이
미스터 X라는 이름으로 소위 그 포린 어페어지의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47년 7월달 그 유명한 논문입니다. The Sausage of Soviet Conduct라는 건데, The Sausage of Soviet Conduct, 뭐 소련 행동의 연원이다 이런 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이 굉장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제가 뭐 의학 시절 한번 그 논문 좀 읽어봤습니다만, 그 논문이 굉장히 그 힘 있고 페널리 글이 힘이 없고 소련 공산주의의 이 정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소 핵심 요소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데올로기, 적색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러시아의 팽창주의적인 공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 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하고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소련이 부동산 확보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피터 대제, 에카테르 여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남하를 하고 터키 쪽으로 들어오고, 거기에는 그것도 모자래 가지고 아시아로 가가지고 거기 저기 중국 쪽에 가지고 이 블라디보스톡 쪽으로까지 계속 부동산 확보를 위해서 전진하고 공격하고 남의 나라를 침공했던 그 침략성,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한 것이 바로 미스터 X 조지 캐넌의 그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컨테인먼트 팔러시, 봉쇄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조지 캐넌이 그 유명하게 봉쇄 정책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냉전을 주도했던 이데올로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아티클을 보고 지식인 사회에서 난리가 나버렸죠. 메카시즘이라는 선풍이 불기 한 2,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련은 49년에 또 핵실험을 성공했습니다. 근데 소련의 핵실험이 미국이 독점할 줄 알았는데, 소련의 핵실험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스파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야. 아주 침투를 한 것이 도처에 소련 스파이들이 감작을 하면서 미국의 핵기술을 갖다가 몰래 그 소련으로 넘긴 난리가 났죠. 스파이 감작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해 49년에 중국 대륙이 공산화 됐죠.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트루먼 행정부에서 중국 백서를 발간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공산화된 건 우리 책임 아니다. 뭐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부패했기 때문에 중국 대륙이 모택동한테 넘어갔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손을 털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60년에 1950년이죠. 6월달 한국전쟁이 6.25전쟁이 발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뚝이 터져버린 겁니다. 공산주의 반공에 대한 뚝이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본의 안전이 위급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일본은 45년부터 6.25 전쟁까지는 서서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재벌 군벌 해체, 민주화, 이제 공산당 보다는 소위 그 민주화를 위한 재벌 해체라든가 이런 군국주의 요소를 빼기 위해서 민주적인 일본을 만들려고 굉장히 계획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시민들의 권리 확대라든가 개혁에 있어서 시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근데 6.25전쟁이 터지는 그 과정에서 점점 또 유럽의 공산주의 문제, 중국의 공산화, 중국 대륙 공산화 이런 걸 과정을 겪으면서 위기를 느낀 미국은 아시아의 반공의 교두보로서 일본을 주목을 했던 것이죠.
일본을 미국 편을 끌어들여서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패전국가인데 일단은 정상국가로서 빨리 평화조약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메가대 군정이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국가로서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미국의 파트너로서 제대로 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다만 미국이 컨트롤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굉장히 서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위 51년 9월달이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모두가 조성이 되었는데 6.25 전쟁이 한창일 때 그럼 대한민국의 입장은 뭐냐? 이승만 박사가 지금 대통령, 건국 대통령으로서 지금 전시에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6.25 전쟁의 휴전협정을 그 당시에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진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미국의 원조는 군사적 원조죠. 많이 받아내야 되겠다. 전쟁에 이겨야 되겠다. 또 경제적인 복구도 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의 원조가 한시라도 바쁠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사 청산을 하면서 배상을 통해서 일본은 확실히 사과를 받고 또 전쟁 배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복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는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태였죠. 근데 이제 전시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대일 외교, 대미 외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외교가 이제 굉장히 힘이 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존 포스터 달러스라고. 제가 50년대에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문에 그 존 포스터 달러스 외무장관의 그 활동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그렇고 신문에 참 많이 났었던 인물인데 일본에게는 은인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한일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사인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은인이라도 꼭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있어서 델러스 나중에 이제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에 53년부터입니까 외무장관이 됐죠.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관대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일본과 협상을 매듭을 짓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지 군사 원조를 주면서 달래되 일단 식민지 시대 때 보상 요구는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은 곤란하다. 그런 입장이어서 어쨌든 간에 일제하에서 이제 전쟁을 겪거나 식민지를 지배를 받았던 이런 나라들이 전쟁 배상 및 식민지 배상금에 대해서는 좀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든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호주 이런 여러 나라들 전쟁을 이래 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이거저거 다 배상 지불을 해버리면은 일본을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럼 일본을 복구를 해야 방공의 보루보가 되면서 미국 앞에서 방공 보루로서 이 공산주의를 지키는데 그러면 미국의 납세자가 일본에게 더 많이 갖다 줘야 되죠. 물적인 미국의 납세자가 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1950년대는 지구상에 미국의 물자를 기다리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특히 여러분 그 서유럽 말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스, 터키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전 유럽이 소유럽이 전 유럽이 미국의 원조 PX, 원조 미국의 초콜릿, 옥수수, 바나나, 미국의 물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또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도 미국의 원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아시아만 케어할 수가 없다 이게 도처에서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난리니까 부담을 줄여야 된다 이게. 그러나 한국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은 이런 델러스에 배상금 식민지대 배상금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델러스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한국에 대한 케어는 어떻게 하느냐? 특별 조항을 통해서 원론적인 것은 일본의 전쟁 배상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제가 배상해야 되는데 일본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상 해주기 어렵다. 단 특별한 조문을 통해서 이리저리 한일 간의 협상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달라 이렇게 이제 각 조문에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도록 해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